안녕하세요. 오토기의 김정민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가 시간이 지날수록 큰 날개로 비상하면서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다. 두 번째는 자동차의 원조 메르세데스벤츠는 좀 불안하다. 자, 첫 번째, 테슬라 2021년도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30만 8,600대를 판매를 했고요. 1년 동안 93만 6,172대를 판매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00만 대도 가능해. 거기에는 살짝 미치지 못했죠. 많은 사람들이 75만 대 예상을 했는데 그 수치는 훨씬 상회를 했습니다. 월가에서는 89만 대가 최대치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수치마저 넘겼습니다. 이제는 테슬라를 보면서 규모의 경제에 도달할 때까지 변동성이 클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뭐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규모의 경제에 이 정도면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93만 대 가지고 토요타 폭스바겐이 1000만 대잖아.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런데 판매 대수만 보시면 안 돼요. 그 판매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내부를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테슬라는 모델이 딱 4개예요. 모델 S, 모델 X, 모델 3, 모델 Y. 그런데 93만 6,172대 중에서 25,000대 정도가 모델 S, 모델 X에서 판매된 수량이고 나머지 91만 대 이상이 모델 3, 모델 Y에서 발생한 겁니다. 자, 글로벌 베스트셀러이자 넘사벽 모델이라고 하는 캠리, 골프 이런 모델들이 한 해 판매되는 수량이 40만 대에서 50만 대 사이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대적할 상대가 없다. 이건 뭐 최고의 베스트셀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델 3, 모델 Y가 여기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 모델과 관련해서는 이미 규모의 경제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브란덴부르크 공장이 올해 초에 승인을 받아서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규모가 뭐 대단하다고 하죠. 텍사스 오스틴 여기에서도 모델 Y 생산 라인이 이제 또 올해 또 가동이 됩니다. 이 두 공장이 가세를 하게 되면 2022년도는 130만 대에서 많게는 150만 대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상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 말에 사이버 트럭이 양산이 발표가 돼서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이 들어가게 되면 2023년도는 200만 대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내연 자동차는 언제 전기차 분야에서 단일 모델 50만 대 이상 전체 판매 대수 200만 대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보통 제조사의 로드맵 상으로 봐도 2026년에서 2027년 정도가 돼야 가능한, 실현 가능한 목표가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판매된 수량 성장률을 통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제조사가 제시하는 청사진, 그 보랏빛 장내, 그게, 그래,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해도 테슬라와 격차가 무려 5년에서 6년 정도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들보다 내연자동차 업체보다 5년에서 6년 앞서서 규모의 경제에 먼저 도달해서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생각해도 어질어질한데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내연자동차들이 보기에 야 이거 진짜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의욕상실하게 하는 부분. 2020년도에서 2021년도의 성장률이 87%입니다. 말이 87%죠. 내연자동차 업체에서 87%라는 거는 이거는 뭐 놀라움을 넘어서 이게 불가능한 수치예요. 지금 적체제에 있는 내연자동차에서 보통 한 1년에 5% 성장만 해도 와 잘했어. 10%면 우리 이제 잔치 열자. 파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87%는 정말 무시무시한 성장률입니다. 물론 전기차 시장은 초창기 시장이고 폭발하는 시장이고 수요가 공급을 훨씬 넘어서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긴 합니다. 또 전기차는 내연차와 생산 프로세스가 전혀 다르고요. 테슬라는 오랜 시간 먼저 전기차 사업을 시작을 했고 또 생산 시설을 다져왔습니다. 기술력도 정점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라도 87%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2021년 3분기에서 4분기 요 사이에서도 10% 이상의 성장을 했는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원자재가 폭등하던 시기였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던 시기였고 반도체 대란으로 내연자동차에서는 난리를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연자동차가 막 파티를 열 수 있을 만한 성장을 1분기 만에 이루었다라는 게 내연자동차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인 거죠. 저희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테슬라는 기존의 내연자동차와 전혀 다른 형태로 자동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초창기 신생업체로 들어왔을 때 협력사를 정말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독자적인 방식으로 자동차를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자동차는 2만 개가 넘는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백 개의 협력사를 통해서 대량 수주를 통해 가격을 낮추고 또 제때 공급을 받아야지만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문제가 없게 되는데, 신생업체는 뭐 몇천 대 몇만 대 수준에서 뭐 부품 수주를 해봤자 그 부품을 좋은 가격에 줄 수 있는 협력업체도 드물 뿐더러 제때 납기도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니까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없고 좋은 제품을 양질을 생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고비용 때문에 오래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악순환에 빠져서 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을 수직으로 개발을 해서 모든 것들을 내재화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자동차를 만들었던 기업이 없어요. 전례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야, 저거 하다가 금방 도산할 거야, 미친 짓이야,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기본적인 파워트레인을 비롯해서 핵심 기술들, 소프트웨어, 심지어는 반도체까지도 내재화를 하는 그 어려운 과정들을 극복해냈습니다. 테슬라가 반도체 내재화한다고 할 때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제조사들이 정신 나갔다는 얘기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자동차 회사가 반도체를 왜 만들어? 이건 전자회사에게 의뢰를 해서 갖다가 붙이면 되잖아. 그게 더 비용이 덜 들고 효율도 좋고 한데 저 미친 짓을 왜? 그렇지만 테슬라는 삼성 에시노스를 기반으로 짐 케일러를 데려다가 모디파이를 해서 테슬라 모델 3에 맞는 걸출한 14나노 공정의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과 반도체 대란이 일어났지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요. 완벽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니지만 출고 대수를 늘려나가고 성장을 하는데 제동이 걸리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반도체를 내재화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70개에서 100개가 들어가는 말콤 형태, 또 K나 CAN-FT, 플렉스레이로 연결되는 이런 구식의 프로토콜,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 제어를 통해서 핵심되는 반도체 강력한 성능의 PC버스를 통해서 모듈레이터 몇 개로 전반적으로 제어되는 이런 통합 제어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반도체 대란에서 실의 한 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엄청난 수로 들어가는 반도체를 못 구해서 난리인데, 테슬라는 우리는 몇 개 들어가지도 않고 이건 우리가 확실히 개발을 해놓고 수주를 해놓기 때문에 수량에 문제가 없어 해서 장착해서 내보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기술이 워낙 좋아서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에는 북미 모델, 모델 3, 모델 Y에 탑재가 돼서 차선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게 공급이 또 원활치가 않아요, 컴퓨터 사태 때문에. 그러면 야, 이거 우리가 카메라로 할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소프트웨어 변경해가지고 북미 모델도 레이더 센서 떼고 카메라만으로 차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공제하고 판매해봐. 그러면 출고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들은 지금 부품이 없으면 라인이 멈춰요, 이거 빨리 줘야 돼요 하고 있는데, 내연 자동차가 이런 어려움을 허덕이고 있을 때 테슬라는 출고에 전혀 문제 없이 수량을 대폭 늘려나가면서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됐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테슬라의 판매 대수 4분기에 30만 8,600대를 판매를 했는데 매출액이 12조 5천억 원입니다. 판매 대수 대비 매출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단적인 예로 기아자동차가 2021년도 4분기에 테슬라보다 3배 더 많이 팔았어요, 자동차를. 근데 매출액을 비교해보면 30%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간단합니다. 테슬라의 자동차 가격이, 기본 가격이 높아요. 모델 3 가장 엔트리 모델 스탠다드도 39,940불입니다. 4만 불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가장 판매량이 높은 모델 3 롱레인지 모델이 45,000불이 넘어요. 이 45,000불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제네시스 G80 2.5 모델이 47,700불부터 아마 스타트일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거의 그 정도 급이에요. 그 다음에 모델 Y는 스탠다드 모델이 현재 구입이 막혀 있고, 롱레인지 모델이 53,000불대입니다. 그런데 5 시리즈의 미국 가격이 53,000불대부터 스타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에서 주력으로 판매되고 있는 모델 3, 모델 Y 이 두 모델이 91만 대가 넘게 나가고 있는데, 이 91만 대 넘게 나가는 모델이 최저 4만 불에서 높게는 한 5만 불 후반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브랜드의 미들레인지급에 해당하는 매출이 그만큼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차의 2만 불대 모델이 90만 대 나가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그런 매출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는 마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익도 내연 자동차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큽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전혀 가다듬어서 출발하고 있는 내연 자동차들이 과연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내연 자동차들이 승부하고 있는 건 다양성이에요. 테슬라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4개의 모델,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건 2개 모델밖에 없습니다. 사이버트럭이 가세가 된다고 해도 3개입니다. 그런데 보통 내연 자동차는 뭐 2025년까지 뭐 몇 종, 20종 이상, 뭐 30종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가지수를 늘려나가서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으로 승부를 하겠다라는 전략인데, 현재 테슬라의 상황은 1914년에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 방식으로 포드-T를 생산하는 그 시대와 완전히 오버랩되어 있어요. 헨리 포드가 1908년도에 포드-T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빠르게 대량 생산할 수 있으면 가격을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을까? 아, 컨베이어 벨트라는 방식으로 대량 생산을 하면 되겠구나. 모델은 한 가지로 검은색 도료만을 입혀서 단순화시키면 대량 생산할 수 있고 빠르게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거야 했습니다. 결과 1900년대 초에 미국의 전역에 자동차가 4,500대 정도밖에 없었는데 20년 만에 2천만 대로 엄청나게 자동차를 대중화시켰어요. 그래서 헨리 포드를 자동차의 아버지, 세상을 바꾼 그런 혁명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그렇게 대중화되면서 금융, 또 유통, 또 라이프 사이클, 건설 관련된 모든 인프라가 다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를 통해서 이루어나가는 개혁이 그 포드-T의 컨베이어 벨트 방식의 대량 생산과 상당히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GM이라는 업체가 나타나서 단순한 형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량 생산을 이루었던 포드의 그 아성에 위협을 가한 게 다양성이었어요. 사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다양성을 추구하는 욕구입니다. 특히 자동차와 같이 큰 비용이 투입되는 소비재에서 내 취향에 맞고 내 성향에 맞는 디자인, 형태, 또 실내 구성,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건 인간의 본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이걸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포드-T가 주지 못하는 다양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자 디자이너들을 섭외를 하고 여러 형태의 다양화된 상품을 내놓자 포드-T의 독주에 제동이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몇 가지 모델로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이게 초창기 포드-T의 컨베이어 벨트 방식으로 대량 생산화되면서 전혀 다른 형태의 자동차로 세상이 바뀐 그 상황하고 맞물려 있어서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내연 자동차가 다양한 형태로 소비자의 다양성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자동차들을 생산해내게 되면 테슬라가 보여주는 놀라운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테슬라가 전기차 분야, 전체 자동차 시장이 아닌 전기차 분야에서 이미 5, 6년 정도 앞서서 규모의 경제에 도달을 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연 자동차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자동차를 통해서 코비드 사태나 공급 부족, 그리고 또 원자재 폭등, 뭐 이런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간격을 내연 자동차들이 쉽게 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합리적인 생각인 듯 합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테슬라의 고속 성장이 계속 이렇게 이어질지는 봐야 합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테슬라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큰 날개를 달고 하늘 높이 비상하면서 현재 자동차 시장을 과거 1914년 컨베이어 벨트 포디즘이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자동차의 기본적인 설계, 내재화에 대한 개념, 그리고 미래 자동차 시장의 흐름, 이 전반적인 것들을 소용돌이째 바꿔놓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전기차 시장에서 영향력을 잃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뭐 EQS, EQ, EQG, EQC 뭐 이런 상품들의 상품성이 전기차 시장을 선도할 만큼 인상적이지 않았던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현재 내연 자동차의 수명을 어떻게 해서든 연장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보이고 있고요. 최근의 발표에 따르면 메르세데스 벤츠도 2025년서부터는 전동화 시작을 하겠다. 2029년까지 내연차 판매하고 그 이후부터는 내연차 판매하지 않겠다. 현대자동차와 동일한 전략을 들고 나왔어요. 제네시스와. 이게 뭐 예전서부터 기획이 됐던 건지 아니면은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시대를 선도해야 되는 브랜드로서 부랴부랴 이런 계획부터 수립해 놓고 일단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일정을 진행을 하자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계획은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결과는 과연 2025년서부터 전동화 브랜드로 완벽하게 변신을 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게 한다는 거죠. 특히 EQXX 보세요. 무게가 30%나 감량이 됐고 사이즈는 절반인데 에너지 밀도는 2배랍니다. 1kg당 400Wh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2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가격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고 충방전도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만큼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리고 대량 양산이 될 만한 배터리라면 한마디로 말해서 전기차 시장이 뒤집힙니다. 완전히 뒤집혀요. 머지않아서 테슬라의 아성까지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어디걸 보세요. 기술이 뭔가 하나 개발이 돼서 소개가 되면, 이거는 어디에서 개발이 돼서 양극재는 뭘 쓰고, 음극재는 뭘 쓰고, 전액은 뭘 쓰고, 분리막은 뭘 쓰고, 또 이러이러한 상태를 통해서 양산은 이렇게 되는데, 1kWh 얼마 정도의 생산이 되고, 충방전은 얼마가 되며, 이러이러한 작동 범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서 언제까지 대량 생산을 통해 양산 모델에 장착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 그게 현실화돼서 나올 때까지 의심을 하고 보는데, 지금 메르세데스는 이 정도 가요. 그런데 어떤 구조인지는 아직까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직접 해본 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실차로 해가지고 실제 환경에서 검증 기관을 통해서 진짜 1000km 가는 데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입력을 해놓고 해보니까 1000km가 넘게 가더군요. 그 정도 가더군요 하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 이런 형태의 EQXX가 메르세데스의 미래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쇼예요, 쇼.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역시 메르세데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한 방이 있었구나, 자동차 원조는 다르구나, 이야 이런 게 나온다고 이렇게 이걸 받아 적으면 안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양산 기술을 통해서 2024년도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이런 배터리가 엄청난 가격대에 정말 현실적이지 않은 가격인데 기술 과시용으로 얹어놨다. 뭐 그렇게 해서 실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양산될 가능성은 없잖아. 이걸 소비자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을 못하는 상품이 돼버리니까 그림의 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처럼 1kWh당 120불에서 아무리 높아도 150불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어떤 생산 계획이나 가격 제시 없이, 또 정확한 정보 없이 이런 것들을 만들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추후에. 그러면은 그렇군요, 잘 봤습니다, 이 정도 반응을 우리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구체적인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하나씩 우리도 거기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기저항 계수를 0.17까지 낮췄다. 그러면서 후면이 이렇게 공기저항 계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장되고 들어가고 이런 구조를 보여줬어요. 이런 것들은 메르세데스가 F1에서 다져진 어떤 공기 역학 기술, 또 다운포스 기술을 통해서 높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실제 양산차에서 적용되게 되면은 수리비 인상 요인도 되고 유지 관리에 있어서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제품은 구조가 더 단순해지고, 또 유지 보수가 간편해야 되고, 또 고장 발생 시 높은 비용을 발생시키면 안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양산차에 적용이 되게 적합한 형태도 아니에요. 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EQXX가 150kW의 동력원을 가지고 그 거리를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자동차의 기술의 핵심, 그리고 세상을 바꿀 때 혁신의 기본이 뭐예요? 자동차는 성능입니다. 좋은 성능, 뛰어난 성능, 그걸 통해서 스트레스 없이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 베이스가 되고, 이거를 가장 효율적이고 저비용에서 이용할 수 있고, 유지 보수가 간편해야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 되는 겁니다. 150kW면은요 204마력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엔트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중차,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A2B용 카입니다. 근데 메르세데스가 어떤 브랜드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AMG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또 AMG1 같은 F1 기술이 대거 적용된 1000마력이 훌쩍 넘어가는 이런 모델을 통해서 기술 과시를 못해서 내연 자동차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야 하고 계속 뭔가를 보여주려고 애쓰던 브랜드가 갑자기 전기차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겸손해졌어요. 150kW면은 아마 본인들이 고속력 라인업에서는 취급도 안 하는 출력이었을 텐데, 그 출력을 실현해 놓고 공기저항을 일으키는 온갖 요소들을 다 쳐내서 그야말로 극도로 공기저항을 받지 않는 형태로 1000km를 갈 수 있는, 이거는 흡사 여러분들 왜 만원의 행복이라는 거 아시죠? 만원 가지고 3박 4일 버틸 수 있을까? 극도로 절약해서 그 한정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돈을 통해서 최대한 내가 한번 버텨보자.
이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공기저항 계수는요, 자동차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니에요. 자동차의 핵심은 파워트레인의 완성도, 그리고 그 파워트레인을 얼마나 경제적으로 구성을 하고 유지보수가 간편할 것이고 고속력을 얼마나 합리적이면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가 관건입니다. 이 공기저항 계수는 그거를 하나 높여주는 부수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지금 이 차는 오로지 공기저항 요소가 극대화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외형 디자인 그리고 또 후면에 연장되는 그런 기술들 또 출력까지도 그걸 고려해가지고 150kW로 묶어놓고 이건 마치 절약이라는 거는 수입이 많은 상황에서 절약을 하게 되면은 이 시너지가 극대화가 되는데 수입이 거의 없어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절약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활만 더 팍팍해지고 사는 것만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걸 메르세데스 벤츠의 미래라고 설명을 하면은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실체가. 전기차 시장을 견인하고 세상을 개혁하고 앞으로 사람들에게 보다 진보된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메르세데스 벤츠가 업계를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확실한 눈도장을 받으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파워트레인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1000km든 뭐 500km든 뭐 어떤 거리든 간에 지금까지 내연 자동차에서 그 가격대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동력 성능을 일단 구현해 놓고 그걸 기반으로 거리를 늘리든지 아니면 거주 공간의 혁신을 가져오든지 엔터테인먼트 혁신을 가져오든지 소프트웨어 혁신을 가져오든지 해야 되는 건데 실체는 아주 보잘것없이 이렇게 감춰놓고 그 외 자극적인 워딩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 밀도 2배, 사이즈 절반, 무게 30% 감량, 1000km 그런데 얘기할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하겠습니까? 블러핑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블러핑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무섭지. 우리가 한 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 예, 이런 뉘앙스를 주는 겁니다. 이런 거는요 실체가 없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화법이에요. 마치 토요타가 16대 한 대 빼고 다 모급 들고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그런 식의 과장을 안 합니다. 언제 그런 과장을 하냐면 겁먹었을 때 그리고 뭔가 보여줄 게 없는데 보여줘야 되는 다급함이 작용하면 일본 사람들은 비로소 그렇게 하죠. 자기의 실체가 분명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 자체를 오히려 숨기면 숨겼지 그걸 만천하에 드러내질 않아요. 만천하에 드러내는 이유는 야 우리가 보여줄 건 없는데 우리 우습게 보고 우리를 비난하니까 우리가 우습게 안 보이려면 이거라도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보고처럼 몸을 키우는 지금 코너에 몰렸다라는 거는 보여주는 반증인데 메르세데스 벤츠가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절대 곱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